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왜 그래 시간에는요.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문제이고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톨게이트 수납원 문제 취재를 하고 온 전혜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늘 인사하니까요. 전혜연 기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혜연 기자. 네, 반갑습니다. 네. 미정원 다녀오셨네요. 예. 미정원이 아니라 이발소 갔다 오신 거예요? 이발하셨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이 취재를 하셨는데 전혜연 기자가 그 취재원 걸 한번 방송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들어주세요. 오늘도 기운차게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기자와 함께하는 이종태 팀장님. 예, 이종태입니다. 네. 네? 국제 경제 IT. 예, IT 국제 경제. 네, IT 경제국제. 네, 그렇죠. 예. 네, 팀장님. IT 경제국제입니다. 네, 국제 경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IT 없는데. 저희 그런 거 궁시렁거리지 말고 큰 소리로. 네, 없어요, 네. 이렇게. 우리 요새 IT 많이 했잖아. 네.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팀장, 네. 최양석 팀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안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전현 기자 또박또박 큰 소리로 궁시렁거리지 말고요. 네. 팀장들 둘 사이에서 방송하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네, 알겠어요. 묻는 걸로 다 답이 되네요. 너 취재할 때도 그렇게 하냐? 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지 그만하세요. 마시고요. 예.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장도 되게 궁시렁거리네요. 네. 톨게이트 수납원 문제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일부에서는 이게 없어질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네, 최근에 이호순 그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냐. 어쨌든 실제로 이게 기술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그런 통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네.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좀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좀 오래됐죠. 하이패스도 그렇고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납원이 그렇게 필요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하이패스 때문에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제 하이패스가 2007년에 전국에 도입이 됐잖아요. 네. 2009년만 해도 이용률이 41.6%였는데 이게 점점 높아져서 지금 2019년 6월 기준 81.7%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실제 줄었는데 이제 2009년에 이분들이 전국에 7,477명 정도 네. 계셨거든요. 2018년에는 6,774명으로 70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년간 평균을 내보면 이제 한 해에 78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근데 우리만 해도 다 하이패스를 거의 다 달죠. 아니, 저는 안 달았어요. 자동차를 이용 안 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고속도로 탈 일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낼 때마다 돈 내는데 근데 이게 요즘은 그 하이패스 그 들어가는 톨게이트 네. 그런 데가 많아서 이렇게 저는 하여간 그때 좀 약간 긴장해요. 왜냐면 이제 그게 하이패스로 들어가는 그렇지. 데가 있고 그냥 일반 그렇죠. 현금 내는 데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그때 약간 좀 되게 긴장하는 편인데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때마다 이걸 하이패스 달아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이게 불편하니까 요즘은 그게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사고 날 뻔했어요. 그죠? 거기서 약간 저기 긴장. 두 분들 이런 얘기 지금 논 쪽에서 다 벗어난 얘기니까요. 네. 인근 막걸리 집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나 운전 잘 못한다. 나 그때 그런 일 있었다. 이런 얘기는 그때 가서 하세요. 네. 어쨌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전혜연 기자가 좀 집중해 줄게요. 아니요, 왜 전혜연만 좋아합니까? 기술이 다 중요한 이야기. 사회를 보고 오시더니 기고만장해지신 것 같아요. 네. 기술이 정말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일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이패스보다 더한 것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이게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기업이 한국도로공사잖아요. 네. 근데 이 도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스마트 톨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 안 단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도 이제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서 요금을 후불로 부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패스를 안 쓰는 고객을 위해서 일부 이제 수납원이 있는 요금소가 남겨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아, 그냥 이 이게 공간에 있는 요금소가. 20년부터 이게 되면 그러니까 번호판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죠. 원래는 계획이 2020년부터였는데 지금은 좀 미뤄져가지고 2022년부터. 그래도 뭐 근 몇 년 인식, 안에 이렇게 하이패스도 필요 없이 그냥 번호판 인식하고 자동 결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하이패스 달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최영석 기자같이 이렇게 고속도로 잘 이용하면서 하이패스 안 달고 운전석에만 가면 벌벌 떠는 분들은 정말 좋은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하이패스인가 아닌가 막 고민하게 됐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없어질 직업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도로공사 이제 스마트톨링 되면 진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과장된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행 과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이게 요금을 후불로 부과하려면 차주인 개인정보를 그렇죠.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행 유료 도로법으로는 미납 차량에 대해서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기술적으로도 아직 완전 부인하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은 영상 인식이 좀 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이후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좀 연기가 된 상황. 그런 그렇군요. 거를 스마트 톨링이라고 불러요. 예, 그런 예. 걸. 근데 이제 이렇게 스마트 톨링 이런 제도가 도입하면 한 3년? 뭐 한 3, 4년 후에 네, 이제 도입이 될 것 2022년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수납원이 필요한가 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뭐 연기가 됐고 일단 연기가 돼서 그때 네.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면 도입되더라도 수납원이 사실 여전히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수납원 업무가 돈 받는 게 전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네. 않습니다. 이게 하이패스만 해도 그 차가 지나간 뒤에도 사람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고객 민원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요금이 미납된 거를 또 고지를 해줘야 되고, 뭐 차량 번호가 잘 인식이 안 됐거나 잘못 인식된 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예. 것도 다 수납원이 하고, 또 과적 차량, 뭐 미납 차량 이런 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고, 또 각종 일지, 뭐 여러 가지 대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이제 이분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돼도 한 2,500여 명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수납원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네.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 수납 하시는 곳에 정말 앉아서 이렇게 돈만 받는다. 받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새로운 스마트톨링이 뭐 도입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만큼 일방적이지는 네. 않은데요. 이게 새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톨링이 도입되면 번호판을 인식해서 요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정하는 업무, 네. 그러니까 번호판을 잘못 읽었을 때 바로 잡고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후불 고지, 체납 징수, 콜 민원 이런 것도 다 관련해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생기는 업무에 또 1,000여 명이 필요하다. 아, 그렇군요. 네, 도로공사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지금 인원이 줄고 있지만 2,500명 그리고 이런 것도 신규로 처리할 1,000명 하면 3,500명 네. 정도는 어쨌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3,500명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지금 도로공사가 사람이 돈 받는 차로를 1개 이상은 남겨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000여 명으로 이게 필요 인원이 늘어납니다. 이 스마트 톨링이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톨게이트 하나는 남겨둘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요. 돈을 네. 받는 걸 남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5,000여 명이 더 필요한데 이게 기존에 한 6,500여 명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뭐 만약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전혜연 기자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할 일은 반드시 있다. 이제 이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글로 다녀야지 계속. 네, 그렇죠. 아니, 꼭 필요해 진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도 이렇게 발전하면 일이 자꾸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될지.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노동 존중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잘라버린다.
이렇게 하기는 좀 맞지 않다. 네. 최소한 뭐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음. 뭐 정 안 되면 노동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러면서 좀 최대한 정년 퇴직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렇죠.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고 뭐 정 경영이 어려우면 정리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수납원분들은 연령대가 상당히 좀 높으세요. 네. 51세에서 55세가 지금 35.2%, 56세에서 60세가 한 20.9%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10년 안에 정년 도래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좀 자연퇴사로 대처할 여지가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이제 사실 얼마 안 남게 기다려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 스마트 톨링 되는 것까지 뭐 이렇게 고려하면 사실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줄었잖아요. 그게 음. 가능했던 게 이분들이 외주업체에 소속이거든요. 아, 그래서 2년마다, 1년마다, 뭐 짧게는 6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신다고 합니다. 뭐 십몇 년을 일해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좀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저런 정거 농성뿐만이 아니라 긴 농성을 했던 이유도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이제 이슈로 내걸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하이패스 때문에 고용이 워낙 불안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네. 뭔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시작한 게 이분들이 음. 그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는 단순하게 수납 업무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전혜연 기자가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수납 업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일들을 그분들이 맡아 했었고 그게 결국엔 도로공사 일 아니겠어요. 예, 예. 실제로 수납 업무는 그렇죠. 도로공사의 정규직하고 예. 비정규직 원래 하던 일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예. 95년부터 점점 외주화가 되면서 2008년에 완전히 외주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업체들도 다 그 도로공사 퇴직한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주 업체를요. 예.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나눠준 정말, 거죠. 예, 퇴직자들한테 나눠준 거죠. 노후 대책처럼. 노후 대책처럼 준 네. 거고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극도의 그 노동 강도도 세고 각질의 뭐 정서적인 착취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들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네, 성희롱도 많이. 네, 성희롱도 당하시고, 얼마나 많이 뭐 있었는지 임금은 거의 모르겠고. 최저임금 뭐 네. 10년 내 일해도 그렇게 되고. 맞아요. 네. 그 이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1, 2심 법원이 수납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소속은 외주업체지만 실제로 일을 시킨 건 도로공사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 파견이다. 너네가 직접 고용해라.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는 또 항고를 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딱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7월에 딱 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네. 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상황. 이게 근데 보니까 소송이 한 차례가 아니고 되게 소송 관계로 되게 복잡하게 연결돼 네, 있는데 굉장히 보니까요. 그죠? 어쨌든 제일 처음에 소송을 내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좀 정보를 접하고 특히나 이제 정규직 전환 이 정책이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감에 많이 소송을 내셨어요. 뭐 임금 관련된 소송도 그러니까 내시고 소송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으로 이렇게 그렇죠. 1심, 2심 이게 아니고 먼저 낸 사람, 나중에 낸 사람이 있어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단계도 조금씩 네, 다른 조금 거죠. 조금씩 다른데요. 네. 어쨌든 1, 2심이 다 이긴 겁니다. 네. 불법 파견 관련 재판이 다 그래요. 딴 데도. 그렇죠. 예. 뒤늦게 내신 분들은 항상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건 그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이제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이게 이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재판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또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 2심이 이겼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과정에서 네. 이 정규직 전환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당연히 우리는 고용이 돼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도로공사는 이 정규직 전환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직접 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를 세우자 이렇게 좀 방법을 정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제대로 잡혔다고 하기도 어렵네요. 이분들의 수익 성과가 직접 고용을 요구했는데 어쨌건 자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자회사의 정규직.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회사의 정규직도 정규직이기는 하죠. 정규직이긴 한데 이제 이분들은 고용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처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자기네 소송도 이겼으니까 당연히 직접 고용이 맞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부문 정규직화할 때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규모가 기존 일반 정규직보다 큰 곳들이 주로 이제 자회사 방식을 많이 선호를 네. 하게 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자회사를 선택하고 그러는 걸까요? 네, 이게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일반 정규직이 반대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번에 그 정규직 전환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대상이 되는 수납원이 6,500명이에요. 근데 예. 도로공사의 기존 일반 정규직이 5,100명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분들이 들어오면 일반 정규직은 자기네가 노동조합, 교섭 이런 거 할 때 주도권을 좀 빼앗길 수 있다. 주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들어오면 그 무기계약직 직군이 돼서 뭐 임금 인상률이나 호봉제 이런 게 좀 일반 정규직하고는 다른데요, 아직은. 근데 앞으로는 이런 칸막이가 없어지면 좀 진짜로 그 한정된 임금 재원을 이제 그분들하고 나눠야 되는 거죠. 굉장히 숫자가 많으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우리는 한 다르게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노조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마 복수노조로 돼 있죠,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네. 일반 정규직은 한국노총 노조가 있고요. 네. 뭐 수납원이나 뭐 그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노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사업장 안에서 이제 복수노조가 형성되고 그럼 복수노조 형성되면 보통 이제 그 인원이 많은 데를 교섭권을 그쪽으로 주잖아요. 과반이 넘냐 안 넘냐 이걸로 해서. 그래서 약간 교섭할 때 어쨌든 힘이 그쪽으로 실릴 수 있다는 네.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도로공사 정규직은 어느 정도 받고 있고 그러길래 왜 나눠줄 생각을 안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 일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2018년 기준 8,101만 7천 원이었어요. 이게 물론 뭐 평균 평균이니까. 근속 연수가 이제 네. 16.28년 정도가 돼서 상당히 길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높은 편이죠. 근데 네. 이게 여기에는 성과급 굉장히 많은 성과급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수납원들이 들어오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도 그거를 좀 조금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정규직은 앞으로는 좀 임금이 오르기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복지 여러 가지 뭐 사내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지도 그 무기계약직도 똑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좀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종태 팀장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뭐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함께 살아가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우리가 여기 도로공사 들어올 때 얼마나 노력하고 정말 공부해서 들어왔단 말이야. 이렇게 쉽게 날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일단 지금 이제 출발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정규직, 이분들은 이제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나는 복지, 뭐 이런 정도를 나누는 건데, 물론 이제 임금에 있어서도 네, 이제 약간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게 이제 앞으로는 사실 다 이런 형태로 고용이 될 텐데, 그게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이런 얘기가 될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노동자들 입장도 그렇죠. 회사도, 자회사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 고용하면 일단 자기네 인건비로 잡히잖아요. 그게 많이 잡히면 공공기관 경영평가할 때 어쨌든 경영관리를 좀 잘 못했다 이렇게 좀 감점 요인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반 정규직 5,000명 있었는데 무기계약직 1,300명 해가지고 6,300명이었어요, 네. 직원이. 근데 올해 또 다른 직군들이 정규직화된 게 한 900명 정도 있거든요. 예. 지금 직원이 7,400명인데 여기 수납원 6,500명이 들어오면 갑자기 막 14,000명짜리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는 괜찮지만 정권 바뀌면 이제 또 방망경영이다 해가지고 네. 막 구조조정이 들어올 거 아니냐 뭐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보면 가령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를 얼마 정도 하는지 이거를 그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일종의 가점 기준으로 집어넣어 줬는데 가령 이제 그 전 정부에서 뭐 적자라든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네. 지금 이제 갑자기 전현 기자 얘기한 것처럼 직원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하나에 7,400명
7,400명이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14,000명이 딱 돼버리면 거기에 사실 인건비가 훨씬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돈은 사실 이렇게 적게 되면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공기업의 효율성이나 이 적자나 재정 그렇죠. 문제 가지고서 강하게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주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래 그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이 이제 좀 새롭게 도입된 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거든요. 네. 참여정부 때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은 이건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예컨대 정부에서 예산을 제공하지 않아도 그 기관이 망한다. 네. 그럼 최종 책임자는 정부가 됩니다. 국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가라는 측면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비판은 이게 너무 단기 수익성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해왔죠. 그렇죠. 해왔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정치 권력이 바뀌면은 또 다른 평가가 도입되면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그 과정에 대한 이해보다는 어쨌든 이제 수치로 이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게 평가하긴 좋아도 그 효율성 뭐 이런 이름으로. 근데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속내를 또 들여다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공기업도 기업이니까 이런 고민들을 네. 하는 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 체계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공기관은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그 연공급이라고 하는 체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무에 따른 임금 세분화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는 정규직이니까 이 정도 받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 들어오면 네. 예를 들어 순화업무라고 하면 순화업무는 얼마나 다르게 줘야 되지 우리랑?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뭐 만약에 직무급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더라도 나중에 왜 너네만 호봉제를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그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인원이 많으면 이게 관철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더 문제가 많이 그게 그러니까 연공급이라는 거는 일단 직장에 들어가면 다 아시겠지만은 네. 직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오래 근무할수록 많은 임금을 받는 거고요. 직무급은 문자 그대로 이제 하는 일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것인데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좀 공정성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근데 과연 정말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경우에는 저도 뭐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우리 직장에서 네.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하는 일이 많으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냐 실제로 뭐 상당히 많은 직장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능력도 없는데 많은 돈을 받아간다 이런 어떤 문제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연공급 자체가 정말 공정한 시스템인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론적으로도 이제 저 말에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 사실 보면 쉽지 않죠. 이게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임금 테이블 자체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얼마를 받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얼마를 받고 있는데 테이블을 바꾸게 되면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테이블을 조정하다 보면 누구는 올라오고 누구는 내려가는 것들이 이게 이제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 미치는 상황, 그게 그렇죠.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저기 실제 도입하면 개인들한테 이게 당장 월급에서 이렇게 숫자로 딱 드러나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보다도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액수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부분. 직장 생활 안 하는 일인.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호봉제를 타고 싶어해요. 타고 싶어서 예, 말하자면 를 선호한다는 건가요? 예, 자기가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과연 그게 문자 그대로 만약에 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해서 정규직들이 왜 쟤네들은 시험도 안 치고 들어와서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현재 있는 말하자면 임금 체계가 공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이유에 그렇죠. 대해서 일단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직무에 대한 평가도 되게 명확하게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직무급불제를 하려면 그 직무가 어느 정도의 일의 양이고 그리고 네. 그 직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 평가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 평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을 경우는 그거 자체는 가능해요. 어쨌건 네. 오늘 두 분 따로 얘기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죄송합니다. 실제로 저는 약간 이런 거를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될 때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쉬운 민감한 문제가 문제죠. 아니라는 네, 점을 진짜. 어쨌든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음. 똑같이 호봉제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꼭 맞지가 않은 게 아까 종태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분들 새로 직접 고용된 분들 처우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뭐 다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민간 부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차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단지 큰 좋은 조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물론 이제 도로공사는 불법 파견 인정된 경우라서 좀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가 가장 이런 걸 얼굴을 안 붉히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지금 그러니까 새로 논의가 회사를 되는 만들어서 새로운 임금 체계를 예, 거기다가 따로 만드는 네. 거니까 예. 기존의 자회사를 하면 본 회사라고 해야 되나? 기존에 있는 회사의 본사? 예. 본사에 모회사. 영향을 예. 모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게 그렇죠. 그나마 좀 그렇죠. 손쉬운 해결 방법이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회사 측 입장에서는. 같이 있으면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이게 뭐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심의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예, 좋은 직장이다 좋은 보니까, 직장이다 예, 보니까 이런 이제 뭐 우리가 논란들이 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있는 건데 어쨌건 그래도 지금 보면 수납원들이 이제 그 어떻게 될지 이게 제일 관심거리잖아요. 예. 어떻게 될까요, 이 네. 문제가?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왜 신문에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그 을지로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네. 타결한 것처럼 이렇게 손 들고서 찍은 사진 네. 그 문제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수납원들 사이에서는 네. 예,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를 말씀드릴 텐데 네. 어쨌든 아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규직화가 추진되면서 도로공사가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수납 업무를 아예 거기다 넘겨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뭐 정년도 1년 연장해주고 임금도 30% 올려주고 하니까 6,500명 계셨다 했잖아요. 그중에 5,000명이 이제 자회사로 가셨습니다. 아, 5,000명은 지금 자회사로 네네, 넘어갔고. 아무래도 수납 업무를 계속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자회사 안 간 분들이 1,500명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해고가 됐죠. 이제 외주업체 계약이 완전 끝났으니까 해고가 돼서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시위 같은 걸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29일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좀 수납원들이 승소한 걸로 이렇게 네. 해줬는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 더불어민주당이 중재한 그 합의에 따르면 이제 네, 네. 대법원 이긴 사람 그리고 지금 2심 소송 중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해서 490여 명은 자기네가 직접 고용을 하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긴 사람하고 2심 소송 중인 사람도 1심에서는 이겼나 보죠? 네. 예. 그리고 아직 1심 소송 판결이 나지 않은 900여 명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1심 판결을 받고 와야 직접 고용하겠다. 이런 걸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주로 이제 1심 소송 중인 분들 중에 한 250여 명 정도가 그 경북 김천에 도로공사 네네. 본사 있거든요. 거기 안팎에서 이제 9월 9일부터 지금 4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일이 이제 다 거라고 생각을 다 했는데.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어쨌건 5,000명은 자회사를 일단 갔잖아요. 6,500명 그렇죠. 중에. 그렇죠. 그 안 간 분들 1,500명이 남아 있었고 지금 뭐 계속 소송 중이신 분도 있고 뭐 네. 그럼 이게 안 간 분들은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자회사를 안 간 분들은 고용 불안이 제일 네, 커요.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아무래도 거예요. 자회사는 네. 수납 업무만 하는 회사니까 진짜 만약에 나중에 수납 업무가 없어지면 그냥 회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이 돼 있으면 수납 업무가 없어져도 뭔가 다른 업무를 일로, 좀 더 네. 이렇게 고민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고용 안정뿐만이 아니라 좀 그동안에 이분들이 워낙 당했던 뭐 갑질, 차별, 네. 이런 성희롱 이런 것들 정말 인간으로 대접을 못 받았던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지적 고용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군요.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면 어쨌든 판결 자체의 효력은 그 소송 당사자에게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해요. 이제 불법 파견 취지는 원래는 이제 그 업무 하던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일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송을 한 사람에게만 이 판결이 해당된다는. 네, 그러니까 소송 거죠? 자체는 그 효력은 판결의 효력은 이제 소송 당사자한테만 되는데 그렇지만 그 판결의 취지는 폭넓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심 판결도 사실은 결론이 다르게 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 직접 고용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한 사안을 봤을 때 이렇게 시작과 결과만 이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이제 쉽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뭐 정거농성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고용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이렇게 정규직화 됐다. 근데 이제 그 정규직화 되는 과정, 이게 이제 원래 모회사인 도로공사가 아니라 자회사로 가는 것.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다른 기사도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마치 이렇게 보복성 인사 배치가 돼서 예, 그 기존에 일했던 데하고는 이렇게 정말 얼마나 이런 활동에 그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먼 곳으로 발령도 받고 또 아주 지금도 굉장히 처우가 나쁜 상태에서 컨테이너에서 그 생활하시면서 이제 출퇴근하신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납 업무를 자회사로 보냈기 때문에 네. 이제 수납 업무는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소, 뭐 여러 가지 졸음 쉼터나 휴게소, 뭐 버스 정류장 이런 청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할 수 있는 곳에 보내는 거죠. 그동안 일했던 편한 곳이 그러니까 아니라 자회사로 간 분들 말고 예, 지금 직접 고용된 분들. 도로공사에 직접 예, 고용되신 예. 분들이 그분들. 수납 업무는 이미 저쪽 자회사로 갔기 때문에 네. 다른 업무를 해야 그래서 된다. 청소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 중에 이제 장애인이 25% 정도 되는데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그런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하여간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던 이야기도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 과정을 좀 깊이 있게 바라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근데 이제 흔히들 제가 좀 가슴 아픈 거는 이분들이 그동안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긴 시간 동안 당해왔던 차별과 갑질과 성희롱과 이건 이제 노동의 어떤 부당한 그 불안정성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다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너무 이게 이제 어떤 노동자 대 노동자의 갈등으로 또 이렇게 비춰지거나 우리 사회에서 또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어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목소리로만 다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또 문제를 제기하냐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과정과 결과까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으로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좀 잘 고려하면서 문제를 좀 바라보는 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 좋은 기사죠. 예. 근데 전혜연 기자가 굉장히 전혜연 기자가 이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정말 애써서 늘 좋은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 할 때는 굉장히 데시벨이 올라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데시벨을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아까 막 오늘은 제법 컸어요. 오늘 예. 대법원에서는요, 1심과 2심에서 막 이렇게 속도까지 내면서 기억하겠어요. 저는 민주집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요. 이 조직에서는 노동이 좀 존중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부장과 방송하는 건 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늘 행복하게, 유쾌하게, 잘했어요. 다음에 또 어떤 기사를 취재할 생각이신가요? 비밀?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시사인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에서 다룰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쏟아내는 기사도 있지만 그 이면에 그리고 차분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내용까지 꼼꼼하게 기사로 담아냈습니다. 전혜연 기자의 기사도 참 읽어주시고요. 그러려면 시사인 정기 구독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만에 전혜연 기자의 차분한 목소리로 네, 정기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컸어. 선배들의 박수 속에 네, 이거 왜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전현 기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리 높여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사, 인간다운 기사, 인간미가 넘치는 기사 쏟아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